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정말 몇 달을 고민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너무 황당해서 믿어주실까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랑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고요.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그게 정말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보니 현실이 맞다는 걸 직감하고 있죠. 부족한 글솜씨지만 열심히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원래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죠. 강남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녔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그랬어요. 뭐 엄청 대단한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삶이었달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와서 곧바로 대기업 비서실에 입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 회사가 탄탄했으니까 굳이 일 안 해도 됐는데 저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일해서 임원 비서로 10년간 일하면서 나름 인정도 받았고요. 회장님 수행해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30 초반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하셨죠. 딸, 일어나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때 직감했죠. 뭔가 큰일이 났구나. 회사가 부도났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거래처 사장이 야반도주하면서 어음이 줄줄이 묻어났고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집도 팔아야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살았던 그 넓은 아파트를 떠나는 날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25년을 살았네 여기서.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부모님은 충격이 너무 커서 건강도 나빠지셨고 결국 요양 겸 고요하고 안온한 생활을 위해 경기도 시골 작은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무능해서 결혼 자금이라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네요. 그때 아버지 머리가 하루 사이에 하얗게 새는 걸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까지 될까요? 전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관악구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그래도 일자리는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비서 경력이 탄탄해서 회사에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4살에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서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했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한 남자와 급하게 결혼한 일이었죠. 그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다정했거든요. 집안이 어려워진 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난 재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너라는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매일 혼자 원룸에서 컵라면 먹으면서도 부모님께는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고 회사에서도 괜찮은 척하느라 힘들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울 수 있었어요. 매일 저에게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해주는 남자를 만나 사랑받으며 사는 거, 그건
정말 로망 같은 일이잖아요. 결혼식도 검소하게 했어요. 부모님 형편이 어려우니까 예식장도 안 빌리고 그냥 작은 홀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하든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가족이 생긴다고, 이제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너무 급하게 결혼해서 그 사람에 대해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죠. 그것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술만 마시면 인격이 변했죠. 야, 너 그 남자들한테 그렇게 굽신거리는 거 자랑스러워? 비서가 무슨 커리어냐? 그냥 시중 두는 거지. 커피나 타고 복사나 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 처음 들었을 땐 충격이었어요. 연애할 땐 제 일을 존중한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임원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얼마나 아부했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해도 잘리지 않고 버티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그게 본심이었던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시댁 식구들도 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집안도 기울고 나이도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그래도 애라도 빨리 낳아야 할 텐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애는 천천히 낳을게요. 어차피 와이프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돈 모아놔야지. 그게 이 사람 유일한 장점인데. 그리고는 저한테 눈짓하면서 웃더라고요. 마치 내가 잘 말했지? 그러니 이런 모욕당해도 좀 참아 라고 하는 표정으로요. 근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제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통장을 가져간 거예요. 내가 가게를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열심히 벌어서 주기만 해. 처음엔 그게 가부장적이긴 해도 뭐 한편으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석 달 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뭐야?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아, 그게 그 사업 자금으로 좀 투자했어. 곧 2배로 불려줄게. 알고 보니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였어요. 매일 밤 폰으로 도박하느라 제 월급 다 날려먹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아, 미안. 이번엔 정말 딸 뻔했다니까. 다음엔 꼭 따서 다 갚을게.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1달, 2달, 반년 참다 못 참고 이혼 요구했죠. 이혼하자. 더는 못 살겠어. 뭐? 야, 너 지금 나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년이 어디 가서 또 결혼하겠냐? 내가 지금껏 거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남편의 폭력적인 언행과 도박, 시댁의 괴롭힘에 결국 2년 만에 빈손으로 나왔어요. 위자료는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요.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절대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이혼 후에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겠다고 결심했죠.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제 힘으로만 살아가겠다고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바로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영어는 원래 잘했지만 중국어까지 마스터하려고 주말도 없이 공부했고요. 새벽 2시까지 단어 외우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프리랜서 통역 자격증을 땄고 곧 다른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죠. 임원 전담 비서 자리였는데 연봉이 거의 2배였어요. 아, 김 비서님 실력이야 저희가 익히 알고 있죠. 중국어까지 완벽하시다니 저희가 모셔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직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회장님 중국 출장 수행하면서 통역도 완벽하게 해내고 계약서 검토도 직접 하고 인정받으니까 일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했어요. 대출이 있긴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관악구 원룸에서 강남 오피스텔로 다시 이사하던 날 혼자 침대에 누워 펑펑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 힘으로 다시 오니까 그 점은 참 뿌듯했죠. 운동도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한강공원에서 5km씩 뛰고 저녁엔 요가 수업 들었죠.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다녔어요. 처음엔 혼자가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오히려 편해졌죠. 제주도도 혼자 가봤는데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느꼈죠. 아, 나 혼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제야 정말 제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시골에서 텃밭 가꾸시면서 건강 회복하셨고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 집까지 있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0년 전쯤 제가 처음 회사에서 일할 때 담당했던 계열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막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르셨을 때였고 저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비서였죠. 업무 때문에 자주 뵀는데 항상 젠틀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 정도 더 많았는데도 엄청 어른처럼 느껴지던 사람이었죠. 호텔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우연히 제외했는데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관리해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였달까요? 김 비서님? 김 비서님 맞으시죠?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시는데 그 미소가 그대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김 비서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중국 계약건을 맡아서 진행하시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많지 않은 나이였는데도 정말 프로페셔널하셨죠. 그는 이제 어느덧 독립해서 청담동에서 투자회사와 갤러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편안했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김 비서님, 저 기억하시죠?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사실 그때 김 비서님이 정리해주신 자료 덕분에 중국 사업 성공시킬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왠지 사적인 감정이 담긴 약속같이 느껴졌거든요. 전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죠. 첫 만남 장소는 청담동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전 사실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아이는 없고요.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됐네요.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진솔해 보였어요. 저도 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저도 이혼 경험 있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렇군요. 혼자도 좋지만 때론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차 한 잔, 그 다음엔 저녁 식사, 그 다음엔 전시회 관람. 과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게 그냥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집 앞까지 죽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려는데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불렀어요. 잠깐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날 처음으로 제 작은 오피스텔에 들어왔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한강 산책하다가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은씨, 이제 김 비서님 말고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저와 다시 시작하면 어때요? 신중하게 생각해봤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다시 결혼이라니. 그것도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과.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한 달을 고민했어요. 부모님께도 상의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눈을 봐.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진심인지 아닌지.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을 봤어요. 거짓이 없는 맑은 눈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이번에도 결혼식은 정말 조촐하게 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정도였죠. 화려한 건 싫었고 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둘의 새 시작이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그 사람의 청담동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 와, 정말 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더라고요. 3층짜리 타운하우스인데 정원도 있고 지하에는 와인셀러까지 있었어요. 너무 크지 않아요? 우리 둘이 살기엔? 저 혼자도 살았는데요. 뭐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오면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왠지 좀 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땐 좋긴 한데 뭔가 음침하달까? 창문이 적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했거든요. 왜 이렇게 창문이 적어요? 아,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어요. 주변에 집들이 많아서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며칠 지내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는 입주 가정부가 있었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되게 친절했지만 뭔가 과했달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사모님을 도와 집안 살림을 정리할 최 여사라고 합니다.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근데 저도 일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아니에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특별히 사모님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주로 2층 서재에서 일하고 저는 1층 안방을 위주로 쓰곤 했어요. 난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많아서 당신 방해하고 싶지 않아. 각자 공간이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부부인데 주말엔 함께 있잖아. 평일엔 각자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더 좋을 거야. 뭔가 서운했지만 그의 배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규칙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여보, 2층 서재는 올라오지 마. 중요한 서류들 많아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조심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냥 올라오지 마. 부탁이야. 그 말투가 딱딱해서 좀 놀랐어요. 평소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갑자기 단호해지니까요. 지하실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와인셀러인데 온도 조절 때문에 문을 자주 열면 안 돼. 그럼 구경이라도... 나중에 내가 직접 구경시켜줄게. 그 나중에 언젠진 끝내 오지 않았지만요. 그 와중에 가정부 최 여사는 제 일정을 지나치게 세세히 물어봤어요. 사모님, 내일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9시쯤이요.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건가요? 회사 구내 식당에서 먹을 것 같은데요. 저녁은요? 몇 시쯤 들어오실까요?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아이, 그게 식사 준비를 해드려야 해서요. 사모님 건강 챙기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 사장님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고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배웅했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부담스럽던지. 한 번은 재혼 기념으로 고등학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집에 초대해도 될까? 집들이도 한 번도 못했잖아. 집에? 우리 집에 초대하겠다고? 남편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집은 우리만의 공간이야. 친구들은 밖에서 만나는 게 어때? 내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줄게.
호텔 라운지도 좋고. 그래도 집들이 정도는 되지 않아? 몇 박 며칠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남겨두자. 나 낯선 사람 집에 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의심을 하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달그락하는 쇠부딪히는 소리였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현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 자기 전에 확인했는데. 여보, 혹시 밖에 나갔다 왔어? 2층에서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계단 중간쯤에서 최 여사와 마주쳤어요. 새벽 3시에 완전히 차려입은 채로요. 어머, 사모님 왜 안 주무세요? 그게 현관에서 소리가 나서. 최 여사는 왜 이 시간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왔어요. 내일 수거일이라서요. 새벽 3시에요? 네, 아침에 깜빡할까 봐요. 사모님 깨워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믿기지 않는 변명을 하니까 반감이 들어서 그런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새벽에 현관문 열린 거 알아? 몰랐는데? 왜? 최 여사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왔대. 새벽 3시에. 이상하지 않아? 남편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최 여사가 워낙 부지런해서. 앞으로는 새벽에 나가지 말라고 할게.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화장품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새로 산 에센스가 일주일 만에 반이나 줄었고 향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최 여사, 혹시 제 화장대 청소하면서 화장품 사용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사모님 물건은 절대 안 만져요. 청소할 때도 조심조심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최 여사 방 앞을 지나가는데 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후에 열어주는데 방 안에서 제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냄새... 제가 방향제 뿌렸어요. 왜요? 사모님이 쓰시는 것과 비슷한 향인가요? 거짓말이 분명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따질 수도 없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제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침대 협탁 서랍에 넣어두는데 어느 날 보니 페이지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 어제 쓴 일기 다음 페이지가 깨끗해야 하는데 뭔가 지운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일부러 일기를 쓰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새벽 4시쯤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협탁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숨을 참고 실눈을 떴는데 최 여사였어요. 제 일기장을 꺼내서 살펴보더라고요.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그 자리에서 뭐하냐고 따졌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차마 일어나질 못했죠. 최 여사가 나간 이후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어 있을 정도로요. 다음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최 여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물건을 자꾸 만지는 것 같다니까? 내 방도 함부로 들어오고. 에이, 최 여사가 왜 그래? 3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닌데. 당신이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잠은 푹 자고? 분명 뭔가 있는데. 아니라니까. 최 여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무 의심하지 마. 그 단호한 말투에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확신했죠. 이 집에서 뭔가 계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가장 이상한 건 저녁 식사였죠. 무조건 집에서 먹으라고 고집했거든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회식 간단히 하고 집에 와서 먹어. 최 여사가 특별히 준비한다고 했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최 여사가 특별히 너를 위해 약선 요리로 준비한대. 남편이 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 여사가 날 위해 매일 저녁 준비해 주었던 바로 그 약선 요리. 그땐 그게 정말 건강식인 줄만 알았어요. 문제는 제가 매일 저녁 식사 후 극심한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밥만 먹고 나면 안방으로 가 곧장 잠들기 바빴죠. 처음엔 그냥 피로인 줄 알았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게 보통 피로가 아니었어요. 저녁 7시에 식사하고 8시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졸렸거든요.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겁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마치 마취라도 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요즘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예전엔 새벽 1시까지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9시만 되면 못 버티겠어. 그러자 남편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일 줄이는 건 어때? 아니면 그냥 일 그만둬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야, 일은 계속하고 싶어. 그냥 좀 지쳤었나 봐. 쉬면 나아지겠지. 근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해서 진한 에스프레소를 3잔이나 마셨는데도 저녁 먹고 나니까 또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계약서가 제 옆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분명 어젯밤엔 책상 위에 어질러 놨는데. 여보, 혹시 내 서류 정리해줬어? 응? 아니, 난 당신 방에 들어간 적 없는데? 그럼 최 여사가... 아마 그런가 보네. 청소하면서 정리한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뭔가 이상했지만 그땐 설마 했죠. 이 밖에도 의심스러운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하나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요. 또 한 번은 친구랑 통화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야, 너 어제 전화했었어? 통화 기록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아니, 안 했는데? 몇 시에? 밤 10시쯤? 그 시간엔 제가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통화 기록엔 분명히 15분간 통화한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날 감시하는 건 아닐까? 누가 내 휴대폰을 만지는 건 아닐까?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회사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내과 진료를 받죠. 선생님, 요즘 저녁마다 극심한 졸음이 와요. 이게 정상인가요?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수면 시간은 충분한가요? 네, 오히려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저녁 8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 정도면 과다수면이네요. 혹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던지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한번 정밀 검사 해보죠.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환자분,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 종류의 약물이 동시에 검출됐는데.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양이요. 이건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에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명 높기도 하죠. 속칭 물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영구적 손상이요? 그게 무슨... 네, 실제로 환자분 뇌 MRI를 보면 여기 해마 부분에 미세한 손상이 보이시죠?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행히 초기라 회복 가능하지만 몇 개월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 한 달 이상은 복용하신 것 같은데 정말 모르셨어요? 이럴 수가...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이 몽롱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몽유병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간 수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간호사가 다른 검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또 놀랐죠. 간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이대로 6개월만 더 지났으면 간부전이 왔을 겁니다.
그럼 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해독 치료 시작해야 하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면제라니. 나도 모르는 새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니. 그럼 누군가 제 음식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의심 가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당장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택시 타고 집에 가는 내내 생각했죠. 가정부가 매일 차려주는 저녁, 남편의 지나친 관심, 이상한 규칙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비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가정부 최 여사의 과거부터 파헤쳤죠. 지인을 통해 건너 간신히 알게 된 사립 탐정한테 부탁했어요.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이건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 여사는 이전에도 여러 부잣집에서 일했는데 항상 1, 2년 만에 그만뒀더라고요. 그만둔 이유가 가관이었죠.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나중엔 재산까지 요구해서 해고된 게 여러 차례더라고요. 이 사람이 분명 돈을 목적으로 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남편의 전처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역시 탐정을 통해 어렵게 연락처를 구했죠. 몇 번이나 양해를 구한 끝에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실례지만 전 남편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셨나요? 네. 또 한 명이 당하는구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겨우 남편의 전처와 약속을 잡아 만났어요. 어느 조용한 카페였죠. 그 여자는 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 참 다정하잖아요. 배려심도 깊고. 네,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약을 탄 음식을 먹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약을 먹였다고요? 수면제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신도 당한 거죠? 네.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후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속셈인 거죠? 제가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집 뒤져보세요. 금방 증거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다음 희생자가 없도록 이번에 끝내주세요. 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처와 만나고 온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죠. 그녀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듣기 그랬죠. 다음 날이 마침 최 여사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고 새벽부터 나갔고요. 저는 전처 말처럼 집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죠. 집에 혼자 남자마자 바로 최 여사 방으로 향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전에 남편이 무심코 둔 마스터키가 있었거든요. 방 안은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옷장을 열어봤더니 검은색 옷만 가득했고 서랍장엔 일기장 비슷한 게 있었어요. 펼쳐보니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온 사람 같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여전지 말투나 억양이 어색한 감이 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작은 약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라벨을 보니 전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어요.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방을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최 여사였어요. 최 여사님 일찍 오셨네요? 네. 장 보고 오는 길이에요. 사모님은 혼자 계셨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지지 않았죠. 네, 심심해서 차나 마시려고 했어요. 최 여사님, 우리 좀 얘기해요. 무슨 일이세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약병 사진을 보여줬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하실 생각 말고요. 결국 들키는군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내 혈액에서 이 약물들이 검출됐거든요. 최 여사는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사모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시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수면 보조제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불면증이 있으신데 병원 가기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음식에 살짝 타서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매일 타서 줬다고요? 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나중엔 매일. 저는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냥 고영주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뿐이니까요. 정말 그것만이에요? 다른 것도 있죠. 최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절 봤어요. 그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사장님이 사모님이 깊이 잠들면 방에 들어가세요. 그것밖에 몰라요, 저는. 역겨워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전처도 아시죠? 그때도 상황이 똑같았던 거죠. 네. 그분은 사장님과 3년 정도 결혼 생활하시다가 결국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환청에 환각 증상까지 나타났죠. 결국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런 거예요? 제 여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희 아들이 사기죄로 구속됐었어요. 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 주시고 합의금도 대주셨어요. 그 대가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사장님이 다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을 뵐 면목이 없네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들었죠. 최 여사, 이제부터라도 도와주세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편한테 연락할 생각은 꿈에도 마세요. 저도 방법을 취해 둘 거니까요. 최 여사가 결국 저의 반 협박과 반 설득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제게 서재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죠. 사장님이 출장 가시는 날 확인하세요. 이번엔 목요일 저녁 비행기 타시고 일요일 밤에 돌아오시니까요. 그 사이에 확인하시면 돼요. 목요일, 남편을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오자마자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를 꽂는 데만도 한참 걸렸죠. 문을 열자마자 처음 봤을 때 그 심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벽 전체가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는데 크기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제일 큰 사진들은 제 얼굴 클로즈업이었고 작은 사진들은 전신 사진이었죠. 각 사진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이상한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수면 상태 양호, 약물 반응 정상, 램 수면 중 근육 경련 관찰, 용량 조절 필요. 마치 실험 기록이었어요. 제가 실험 대상이었던 거죠.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들이 있었는데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2015년부터 25년까지. 각 파일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2025년 파일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죠.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의 기록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헬스장, 자주 가던 카페, 심지어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살던 오피스텔 주소까지. 대상 물색 시작, 외모, 몸매, 이혼 경력, 가족관계 소원, 경제적 자립했으므로 완벽한 조건,
호텔 세미나 중 우연한 만남 연출 성공. 남편과 저는 10년 만에 이뤄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심지어 그가 처음 절 초대한 레스토랑, 선물한 향수 브랜드까지 다 제 취향을 조사한 후 선택한 거였어요. 노트북을 켜봤어요. 비밀번호는 최 여사가 알려준 대로 우리 결혼기념일. 화면이 켜지자 폴더들이 보였는데 여자 이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지현, 수진, 미영, 하나, 정원. 제 폴더를 클릭하니 하위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일상, 수면, 특별, 컬렉션. 수면 폴더를 열어보니 영상 파일이 수백 개였어요. 무작위로 하나를 재생했는데 저였어요. 약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제 모습. 남편이 제 얼굴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심지어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갖다 대는 장면까지. 너무 역겨워서 화면을 껐어요. 컬렉션 폴더는 더 충격적이었죠. 제 속옷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각 사진마다 상세한 메모가 있었어요. 언제 입었는지,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그날 제 기분이 어땠는지까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비닐팩들이 있었는데 안에는 실제 속옷들이 들어있었어요. 제 것도 있었고 모르는 여자들 것도 있었죠. 각 팩마다 이름과 날짜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요. 서재만으로도 충격이 컸는데 지하실은 차원이 달랐어요. 와인셀러라고 했던 그곳, 입구엔 정말 와인이 진열돼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타났죠. 우선 눈에 들어온 건 벽에 설치된 모니터들이었어요. 12개의 화면이 집안 곳곳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 방이 4개 화면에 나뉘어 나오고 있었어요. 침대, 화장대, 옷장, 그리고 화장실까지. 미친, 화장실까지? 정말 화장실 천장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 모든 사생활이 녹화되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 아래 서버 같은 장비들이 있었는데 외장 하드가 수십 개 꽂혀 있었어요. 보니까 용량이 엄청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영상을 얼마나 자주 저장한 거야? 한쪽 벽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여자들 사진과 함께 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각 여자 사진 옆에 단계가 표시돼 있었는데 전처는 5단계 실패, 저는 4단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6단계 완료라고 표시된 여자가 셋이나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냉동고를 열어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한 게 들어있었죠. 머리카락이 비닐팩에 담겨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심지어 손톱 조각들도 있었어요.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더라고요. 철제 캐비넷을 열어보니 각종 약물들이 가득했어요. 병원에서나 볼 법한 앰플들, 주사기들, 그리고 이름 모를 가루약들. 챗 GPT에 물어보니 다 마취제나 데이트 약물이래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실로 내려오는 발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곳을 찾다가 와인 선반 뒤로 몸을 숨겼죠. 최 여사였어요. 사모님 계세요? 조심스럽게 나왔더니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깜짝이야. 사장님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최 여사님은 여기 자주 와요? 가끔 사장님 심부름으로 뭘 가지러 와요. 저도 여기 정확히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 곧바로 경찰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다 보여줬죠. 사진, 영상, 녹음 파일까지. 형사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 가정폭력 수준이 아니네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을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했죠. 일단 피해자님이 퇴원하신 것은 비밀로 해야 해요. 용의자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경찰이 프로페셔널하게 말해서 믿음이 갔어요. 최 여사라는 분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려주세요. 피해자님이 친정에 가 있다고 하든지요. 그래서 최 여사에게 부탁했죠. 최 여사는 이제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아니면 라인을 저로 바꿨는지도 모르고요.
최 여사가 제 앞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데 화난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더라고요. 저 목소리가 본 모습인가 싶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사모님이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데요. 며칠은 거기 있을 거래요. 뭐? 연락도 없이? 당장 오라고 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셨어요. 너무 급하게 나가셔서. 그 사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고 저는 병원에서 추가 증거를 정리했어요. 최 여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남편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USB였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죠. 거래 내역이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상한 사이트에서 제 영상을 판매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영상들을 비트코인을 받고 거래했더군요. 구매자들과의 채팅 기록도 있었는데 읽기조차 역겨운 내용들이었어요. 새 컬렉션 언제 올라오나요? 한국 여성 40대 무의식 상태 영상 있나요? 약물 정보도 같이 해주세요.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서. 경찰도 이걸 보곤 경악했어요. 별의별 일 다 겪었을 경찰들도 놀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요?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수면 아래서 비일비재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인터폴에도 연락해야겠네요. 결정적으로 끝내는 날은 금요일 밤으로 정했어요. 남편이 항상 금요일 밤에 그 짓을 한다는 정보를 최 여사가 알려줬거든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사모님 방에 들어가세요. 카메라 새로 세팅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해요. 저는 목요일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여보 왔어? 어머님 아프셨다며. 남편이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했죠. 뭔가 확실히 수상했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오늘은 푹 쉬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최 여사에게 눈짓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 최 여사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정식이 나왔어요. 오늘은 사모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평소보다 양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물이 유독 진했죠. 약을 더 많이 탔구나 직감했어요. 아직 제가 이 일을 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죠. 남편이 제 앞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저는 열심히 먹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입에 넣었다가 남편이 보지 않을 때 냅킨에 뱉어냈지만요. 정말 맛있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하품을 크게 했죠. 너무 피곤해. 엄마 간병하느라 며칠 못 잤더니. 그래 어서 가서 자. 내일은 늦게까지 자도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든 척했죠. 9시, 10시, 10시 반.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1시 정각 방문이 열렸어요. 지연? 지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자 가까이 다가왔죠. 침대 옆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장비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죠. 볼을 쓰다듬고 입술을 엄지로 문지르고 역겨워서 하마터면 토가 나올 뻔했죠. 오늘도 예쁘네. 내 인형. 내 컬렉션 중 최고야.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입니다. 꼼짝 마세요. 방문이 박차고 열리면서 경찰 4명이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제가 미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집에 들여서 대기하게 해둔 거였죠.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강제추행, 약물 투여,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놀랐지? 잠든 줄 알았을 텐데 말이야.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인연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넌 그냥 변태 범죄자일 뿐이야.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상상 이상의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한 형사가 지하실에서 소리쳤어요. 외장하드를 분석한 결과 영상이 무려 15,000개가 넘었대요. 피해자도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전처들과 저뿐만 아니라 하룻밤을 보내거나 며칠 만난 여자들까지 담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남편이 온라인 다크웹에서 활동했는데 일종의 커뮤니티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트 회원이 무려 300명이 넘었대요. 각자 자기가 약물로 무력화시킨 여성들의 영상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나누는 곳이었죠. 남편은 거기서 교주 같은 존재였대요.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했고 가장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한 그의 일기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실험을 했다. 2약을 섞어 먹였더니 결과물은 환상이었다. 땡땡은 내 최고의 작품이다. 완벽한 나이, 완벽한 조건, 완벽한 반응. 6개월이면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을 몰래 보는 즐거움, 대놓고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은연중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더 크다. 난 이 아름다움을 모두와 공유하고 싶다. 땡땡은 저였어요. 저를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코드로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물건 취급한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났어요.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더니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죠.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후 3개월부터 이상했어요. 매일 밤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네가 꿈을 꾼 거야 라고 했죠. 또 다른 피해자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남편의 부와 권력이 무서워서 차마 그 일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누군가 절 지켜보는 것 같아서 모든 남자가 무서워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청담동 약물 투여 사건, 시대의 연쇄 성범죄자라며 사람들이 쑥덕거렸죠. 윗선에 누군가 맡고 있는 건지 언론에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엔 화제가 됐죠. 첫 공판에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검사는 강하게 반박했죠. 피고인은 10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연쇄 범죄자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체계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나선 전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정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어요. 단지 밤에만 악마가 됐을 뿐이에요. 저도 증인석에 섰죠. 그는 저를 사람이 아닌 수집품으로 봤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어요. 이런 범죄자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건 수많은 피해자를 낳는 일이에요. 꼭 엄벌을 내려주세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가족들이었죠. 최 여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도 협력하긴 했지만 사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검사의 최종 논고가 인상적이었어요.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부부간의 신뢰를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엄벌로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판결날 법정은 꽉 찼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징역 정도면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죠. 선고하던 마지막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도 절 보고 있었더라고요. 원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 그럼에도 이제 끝났다는 허탈한 눈빛.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더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짧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또다시 이렇게 이별하게 되니 참 마음이 씁쓸하고 허탈하더라고요. 사랑의 대가는 결국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이렇게나마 남편의 범죄를 막을 수 있어서, 더는 타락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서,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를 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최 여사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7년을 받았어요. 나름의 반전이라면 최 여사는 사실 매달 돈을 받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협조하는 대가로 500만 원씩 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녀도 완벽한 공범이었던 거죠. 다만 그 돈을 빼앗길까봐 저에게 협조했던 거고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악몽을 매일 꿨고 남자가 다가오면 무조건 피했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어요.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직장은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곳에 재취업했어요. 청담동 그 집은 당연히 떠났어요.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지옥 같은 그 집.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저는 그 뒤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아픔과 극복 방법을 공유하곤 했는데 그 모임이 제 삶의 큰 축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했죠. 한 달 전, 한 여성이 우리 모임에 연락했어요. 제 남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우린 즉시 움직였고 또 한 명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답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두렵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래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 용기를 낸 것, 그리고 살아남은 것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면 의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